엄마, 장모는 내가 잘 처리했어, 키읔. 시어머니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 휴대전화 화면에 떠있던 한 줄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친정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열어젖힌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가재도구가 통째로 사라진 텅 빈 거실, 그리고 차가운 방구석에 홀로 쓰러져 있는 어머니. 그날부터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안입니다. 올해 38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꾸리며 디자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튀는 걸 싫어했습니다. 빨간 옷보다는 회색 옷이 편했고 누가 묻기 전에 먼저 손을 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가운데쯤에 두고 살아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게 저였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도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잃고 시장안 귀퉁이에서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면 가마솥 앞에 서서 사고를 우리던 어머니의 굽은 등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늘 조용히 학교에 다녔고 성적도 가운데, 친구 관계도 가운데, 직장도 가운데였습니다. 30이 넘어서야 뒤늦게 웹디자인을 배웠고 처음으로 제 손끝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남편 박민우를 만난 건 그 무렵 친구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였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와서 구석에 앉아 묵묵히 잔을 비우던 남자, 손등이 갈라지고 손톱 밑이 까만 그 사람이 박민우였죠. 아이고, 제가 자리 좀 비켜드릴까요? 여기 많이 좁으시죠? 박민우가 의자를 끌어 옆자리를 내어주며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손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요. 공사판에서 미장 일합니다. 흙손 들고 시멘트 벽 바르고 바닥 판판하게 미는 험한 일이지요. 꼴이 좀 우습죠? 박민우가 손바닥을 한번 펴보였다가 얼른 무릎 위로 감추었습니다. 거친 손이 부끄럽다는 듯한 그 작은 몸짓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에이, 뭘 부끄러워하세요. 땀 흘려 돈 버는 손인데. 세상에서 제일 정직하고 멋진 손이구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박민우가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천천히 잔을 들었습니다. 허허, 제 평생 그런 따뜻한 말은 참말로 처음 들어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연락처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회색 같던 제 인생에 처음 들어온 작은 색이었죠.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가을이었습니다. 박민우가 살고 있던 변두리 빌라의 좁은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저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어서 와. 우리 민우가 이쁜 색시 데리고 온다고 어찌나 유난을 떨던지 내가 며칠 전부터 잠을 다 설쳤다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많이 좀 먹어요. 들어보니 친정엄마가 혼자 국밥집 하신다며? 애구, 홀몸으로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꼬? 우리 색시도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 뼈대가 굵으셔서 식당 일도 거뜬하게 다 해내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민우, 애비 없이 나 혼자 억척스럽게 키운 내 불쌍한 새끼야.
겉보기엔 무뚝뚝하고 뻣뻣해도 속은 참말로 깊은 놈이니까 우리 색시가 이쁘게 좀 잘 다독여서 살아줘. 응?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와 홀어머니 손에 컸다는 박민우가 마치 한 쌍의 이불처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의 짭짤한 맛을 저는 한참이나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7년이 흘러 오늘 아침에 닿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우리 집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민우가 요새 사장님 소리 듣느라 코피 터지게 바쁘다며 애미가 돼서 깍두기라도 몇 통 담가놓고 가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냥은 못 간다 얘. 시어머니가 도마 앞에서 물을 썰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며칠 푹 쉬시다 가시지 왜 자꾸 사서 고생을 하셔요. 다 관절 상하세요. 됐어, 됐어. 내가 이거라도 안 해주면 너희들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겠니? 회사 키운다고 둘 다 얼굴이 반쪽이 돼서는 어휴, 내 새끼들 불쌍해서 어째.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엎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예, 지안아. 나 화장실 가서 땀 좀 얼른 씻고 나올 테니까 저기 소금에 절여놓은 무 좀 잘 뒤적여 놔라. 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천천히 씻고 나오셔요. 시어머니가 욕실 문을 닫고 들어가자 거실은 도마 위에서 자글거리는 무 끓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식탁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짧게 2번, 그리고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엎어둔 화면이 도르륵 돌아가며 살짝 들렸고 알림창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시선을 떨궜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 가운데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민우. 그리고 그 아래로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엄마. 장모는 내가 잘 처리했어, 키읔. 저는 처음에 그 문장을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고 다시 한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문장이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게 식어갔고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갑자기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작아졌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입술 안쪽을 깨물며 휴대전화를 도로 엎어두었습니다. 손이 떨려 행주를 다시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리했다는 말이 채 정리되지 못한 채 저를 마구 쑤셔댔습니다. 저는 외투를 챙길 정신도 없이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못해 비상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고 차 키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제발. 말도 안 돼. 제발 무슨 일 없어야 해.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리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 엄마. 제발 한 번만 받아보라고. 저는 운전대를 두드리며 울먹였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차를 비스듬히 세우고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식당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에 셔터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가게였습니다. 저는 가게를 지나쳐 골목 안쪽 단층 집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집의 대문이 열려 있었고 마당의 빨랫줄에는
어머니가 늘 두르던 앞치마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비명처럼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문이 가볍게 밀려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던 자개 장롱도, 텔레비전을 올려두던 낮은 상도,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도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장판 위에 가구가 놓여있던 자리만 네모 반듯하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저는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방구석 차가운 장판 위에 어머니가 모로 누워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을 끌어안은 채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세상에 엄마.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한겨울 마당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나야, 지안이. 엄마, 왜 이래? 왜 차가운 바닥에 이러고 있어? 응.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한참을 헤매다가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지안이냐, 내 새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작았습니다. 민우가 우리 착한 김서방이 와서 낡은 짐 다 버리고 새 가구로 싹 바꿔준다고 짐을 다 실어갔는데. 엄마, 그만. 말 안 해도 돼. 숨 넘어가겠어. 일단 내 등에 엎여. 응? 병원부터 가자. 저는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내 손으로 그 인감도장을 내줬어. 지안아. 우리 사위라고, 내 아들 같은 사위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도장을. 어머니의 손이 제 손목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뼈마디만 남은 그 손가락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안아, 이 늙은이가 미련해서 다 망쳤어. 우리 딸 피눈물 나는 돈인데 엄마가, 이 못난 엄마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슴에 묻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울음이 목구멍을 찢고 나왔고 텅 빈 방 안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회색으로 살아온 38개,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상 위에서 어머니가 겨우 잠이 들었을 무렵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링거줄을 따라 한 방울씩 떨어지는 약물이 마치 제 지난 7년의 시간을 한 방울씩 거꾸로 흘려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너무 매끄럽게 굴러갔습니다. 지나치게 매끄러우면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박민우는 여전히 남해 현장에서 미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박민우는 작업복 그대로 들어와 신발을 벗다가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아니, 그냥 또 십장이 일당 까더라. 자재값 깨졌다고. 박민우가 양말을 신은 발로 바닥을 2번 툭툭 쳤습니다. 세 번째잖아. 이번 달에. 그 사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따질 처지가 되나. 한마디 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할 텐데. 저는 박민우 옆에 쪼그려 앉아 까맣게 굳은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민우야, 우리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 뭘? 인테리어. 당신은 현장 다 알고 나는 도면이랑 디자인 할 줄 알잖아. 작은 거부터 천천히. 박민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지안아, 그거 돈이 많이 들어. 망하면 또 시작하면 되지. 당신 손에 기술 있고 나한테 머리 있는데 뭐가 무서워.
박민우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왔지?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식탁 위에 종이를 펴두고 새벽까지 사업자 이름을 적어 보았습니다. 3평짜리 사무실을 빌렸고 첫 일감은 동네 빵집의 간판 교체였습니다. 저는 새벽에 시안을 그리고 박민우는 사다리를 들고 현장으로 뛰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직원이 5명으로 늘었고 작은 카페와 학원 인테리어가 줄을 이었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봄날 박민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식당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끓인 사골곰탕이 김을 내며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사부인, 우리 사돈이 손맛이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말이네. 시어머니가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러세요? 우리 사위 입에 맞으면 그걸로 됐죠. 어머니가 행주에 손을 닦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국밥 한 그릇 더 주세요. 진짜 이 집 안 오면 살이 안 붙어. 박민우가 빈 그릇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천천히 먹어. 채알라.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민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슬쩍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부인, 이 가게 자리가 아주 목이 좋네. 시장 한가운데라 사람이 끊이질 않아. 네, 그래도 이만큼 자리 잡는데 30년 걸렸어요. 건물도 사부인 거라며. 우리 며느리 복도 많지. 시어머니가 저를 곁눈으로 보며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물컵을 채워드렸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차 안에서 박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사부인 연세도 있으신데 그 건물명이 같은 거 한 번씩 살펴드려라. 어른들이 그런 거 잘 모르셔. 엄마, 그런 건 차차 알아서 할게. 박민우가 백미러로 저를 한번 흘긋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그저 사위로서의 살뜰함이라고 읽었습니다. 회사가 본격적으로 커진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습니다. 직원이 15이 되자 도면과 시공만으로도 손이 부족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박민우와 마주 앉은 날 박민우가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안아, 우리 이제 역할을 좀 나누자. 어떻게? 너는 디자인이랑 클라이언트 미팅만 해. 자금이랑 계약은 내가 다 맡을게. 같이 해온 일이잖아. 굳이 같이 하니까 둘 다 골병 들잖아. 너 요새 새벽 2시까지 도면 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박민우가 제 손에서 펜을 빼앗아 종이 위에 직접 표시를 그어주었습니다. 머리 아픈 돈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작품에만 신경 써. 응. 박민우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바닥에 기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사 통장 비밀번호도 계약서 도장도 모두 박민우의 책상 서랍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라고 불렀습니다. 명절 차례를 지내고 시댁 거실에 둘러앉은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깎으며 슬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친정엄마 식당 요새 손님 많으시지? 네, 어머니. 다행히 단골들이 꾸준히 와주세요. 그 건물 시세가 요새 얼마쯤 한다니. 시장 안쪽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저는 사과를 받아들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런 얘긴 잘 안 하셔서. 한번 알아봐. 어른들은 모르고 그냥 사시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 시어머니가 사과 한 조각을 제 입가에 내밀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사과를 잡은 손끝에 묘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옆에서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장모님 건물은 우리 장모님 거지 뭐.
신경 쓰지 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박민우는 저를 한번 흘긋 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박민우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좀 와. 같이 저녁 먹자. 안 돼, 지안아. 강남 쪽에서 큰 건이 들어왔어.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무슨 건인데? 나한테도 좀 알려줘야지. 나중에 확정되면 말할게. 괜히 김칫국 마실까봐. 박민우가 짧게 웃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차려둔 반찬들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결국 랩을 씌워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우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낯선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KM투자 대표 한상철.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민우야, 이 사람 누구야? 그거. 이번에 같이 일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왜? 박민우가 명함을 낚아채듯 가져가 안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투자 사면 큰 건이야.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너는 왜 자꾸 일에 끼어들려고 그래? 박민우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에 없던 말투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우는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들어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미안해, 아침에 내가 좀 예민했지. 요새 신경 쓸 게 많아서. 괜찮아. 지안아, 너는 그냥 나만 믿어. 응, 내가 우리 가족 다 책임질게. 박민우가 제 정수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입맞춤에 안도하면서도 책상 위에 놓인 박민우의 휴대전화 화면이 자꾸만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한 대표라는 이름이 깜빡이며 떠올랐다가 꺼졌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잡은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에서 단둘이 마주 앉은 건 그 주 일요일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잠깐의 한가한 시간, 어머니는 가마솥 옆 의자에 앉아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새 민우가 자주 와. 그럼 우리 사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러. 어제도 와서 가스레인지 손봐주고 갔어. 어머니가 파 한 단을 옆으로 밀어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뭐 다른 얘긴 없었어. 사업 얘기라든가. 사업 얘긴 무슨. 그냥 엄마 무릎 아프다고 하니까 한의원 모시고 가준다 그러더라. 어머니가 행주에 손을 닿고는 제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안아, 너는 복도 많지. 그런 사위가 어디 있니? 친자식보다 더해. 엄마, 너무 다 믿지는 마. 무슨 소리야? 사위인데.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살짝 사그라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국솥에서 끓는 거품만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뒤 박민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어머니가 좋아하는 강정 한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큰 건 하나 잡혔어. 강남 사거리, 통상가 리모델링. 박민우가 와인병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진짜? 얼마짜린데? 100억대야. 우리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는 와인 잔을 꺼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100억?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해야지. 이거 놓치면 10년이 늦어져. 박민우가 제 어깨를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지안아, 너는 디자인만 잘 뽑아줘. 자금 쪽은 한 대표가 알아서 해주기로 했어. 한 대표? 그 KM투자. 그 사람이 우리 신용 보고 자금 다 끌어와 주기로 했어. 우리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박민우가 와인을 따라
제 손에 잔을 쥐어 주었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었지만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민우야,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 좀 알아보고. 지안아. 박민우가 잔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너 한 번이라도 손해보게 한 적 있어? 응, 그건 아니지만 7년이야. 우리 같이 한지. 나 못 믿어. 박민우의 목소리에 살짝 가시가 돋았습니다.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어. 믿지. 그냥 큰 돈이라서 그래. 믿으면 됐어. 머리 아픈 건 내가 다 한다고 했잖아. 박민우가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더 두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박민우가 어머니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방 교자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박민우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위가 그렇게 정색을 하나? 어머니가 웃으며 박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큰 공사 하나 따냈어요. 강남 한가운데 상가요. 아이고, 그럼 좋은 일이지.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좋은데 자금이 좀 크게 필요해서요. 회사 신용으로는 모자라서 어머님 가게 건물을 잠깐만 보증으로 좀 세워주시면. 박민우가 말끝을 흐리며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옆에서 박민우의 옷자락을 살짝 당겼습니다. 민우야, 엄마한테 그런 부담. 지안아, 잠깐만. 박민우가 제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잠깐이에요. 공사 첫 대금만 들어오면 바로 풀어요. 2달이면 돼요. 2달. 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박민우를 빤히 보았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이 가게 하나로 지안이 키웠다. 이거 잘못되면 나는 끝이야. 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더 조심하죠.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박민우가 어머니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가 어머님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모실게요.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어머님 서운하게 해드린 적 있어요. 없지. 우리 사위가 어디 그럴 사람인가. 어머니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생각해. 오늘 도장 찍지 마. 응. 지안아, 너는 왜 자꾸 찬물을 끼얹어? 박민우의 목소리가 다시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박민우를 달래듯 손을 들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지안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나무라지 마. 죄송합니다, 어머님. 박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동안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안방 장롱에서 도장함을 꺼내왔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돼. 한 번만 더 생각해. 지안아, 엄마는 우리 사위 믿는다. 너도 믿잖니? 어머니가 도장에 인주를 묻혀 서류 위에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하얀 종이 위로 번질 때 제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오는 차 안, 박민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대표님. 네. 받았어요. 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박민우가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우야, 한 대표한테 서류를 그렇게 빨리 보내. 이쪽도 일정이 빡빡하니까. 그래도 같이 검토는 해야지. 변호사 한 번 거치고. 지안아, 변호사 비용이 얼만지 알아? 그 시간에 공사 하루 더 돌리는 게 나아. 박민우가 신호에 걸려 차를 세우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자꾸 왜 그래? 요새 나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의심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박민우의 눈빛이 한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미안해, 지안아. 내가 요새 너무 예민하지. 일 끝나면 너랑 여행 가자. 응, 제주도. 박민우가 제 무릎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길게 늘어지며 흘러갔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 봉투가 마치 작은 돌덩이처럼 점점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던 저는 박민우가 현관에 두고 들어간 휴대전화 화면이 잠깐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우야, 잘 처리했지. 어머님이 다른 말 하시기 전에 빨리 진행해라. 저는 그 짧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못한 채 신발장 모서리를 손끝으로 꼭 눌렀습니다. 거실에서 박민우가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어머니가 내어준 그 밤부터 저는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자꾸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고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박민우는 그런 저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침대로 데려가곤 했지만 그 다정함마저 어쩐지 연극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는 날 우리 사무실에 한상철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기름을 발라 넘긴 머리와 번쩍이는 시계, 어색하게 두꺼운 금색 넥타이 핀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상철이 두 손을 비비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민우 사장이 어찌나 사모님 자랑을 하던지 내가 아주 귀에 못이 박혔어요. 별 말씀을요. 박민우가 한상철의 어깨를 잡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한 대표님, 우리 지안이가 꼼꼼해서 서류는 한 번 다 봐야 직성이 풀려요. 양해해 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보셔야지. 사모님이 봐주셔야 우리도 마음이 놓이지. 한상철이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첫 장부터 천천히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대표님. 한 장을 넘기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 말이에요. 공사 대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즉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 그건 형식적인 문구예요, 사모님. 어느 계약서에나 다 들어가요. 한상철이 손을 휘휘 저으며 웃었습니다. 즉시라는 말이 좀 걸려서요. 보통은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민우 사장, 사모님이 진짜 꼼꼼하시네. 우리 회사가 아주 안심이야. 한상철이 박민우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박민우가 제 옆구리를 가볍게 찔렀습니다. 지안아, 그런 거 일일이 보면 끝이 없어. 한 대표님이 알아서 한다잖아. 민우야, 그래도 이건 우리 엄마 건물이야. 그러니까 더 빨리 끝내야지. 어머님 마음 졸이시잖아. 박민우가 펜을 들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랑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올게. 저는 펜을 도로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안아, 민우야, 한 번만. 응. 저는 박민우의 눈을 피하며 계약서 한 부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한상철이 박민우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고 박민우의 입꼬리가 한쪽만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못 본 척 사무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박민우는 늦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등을 끈 채 서재로 들어가
박민우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굵은 끈으로 묶인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뭉치 안에는 어머니의 가게 건물에 관한 서류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낮에 본 계약서와 같은 양식의 다른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 스탠드 아래에서 그 종이를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같은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낮에 보여준 종이에는 담보라고만 적혀 있던 자리에 이쪽에는 소유권 이전 약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이 한 달만 늦어도 어머니의 건물이 한상철 명의로 통째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인감 그리고 박민우의 도장이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식탁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우가 들어오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휘파람 비슷한 콧노래. 저는 천천히 그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해? 박민우가 거실로 들어서다 식탁 위 종이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민우야, 이게 뭐야? 저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어디서 봤어, 그거? 내 서랍에서. 민우야, 이게 뭐냐고. 박민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지연, 너 남편 서랍을 막 뒤져. 이게 무슨 종이냐고 물었잖아. 내가 묻는 거 먼저 대답해. 박민우가 식탁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장일을 하던 시절 작업복 차림으로 결혼식 뒤풀이에 앉아 손등을 감추던 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엄마 가게 건물이 2달 안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종이야, 이게. 너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뭐? 저는 식탁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뭐? 박민우가 식탁 위 종이를 천천히 끌어다 다시 접었습니다. 이지연, 너 정말 사업도 모르는 멍청이야. 이런 거 다 형식이라고 했잖아. 형식이라는 말 진짜 한 번만 더 해봐. 저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지연, 박민우가 옆에 있던 머그컵을 집어 벽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 진짜 어디서 남편 가르치려고 들어. 박민우가 식탁을 돌아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달만 참아. 한 달만. 그러면 다 끝나. 안 돼.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다 취소할 거야. 뭐? 박민우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이지연, 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봐. 저는 박민우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민우가 잠시 멈췄다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미안, 지연아. 내가 요새 너무 예민하지. 가까이 오지 마. 저는 양손을 들어 박민우를 막았습니다. 박민우가 두 손을 천천히 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같이 은행 가자. 응. 다 정리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깨진 머그컵 조각이 발치에서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우는 집에 없었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거실 식탁 위에는 어젯밤의 종이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고객님, 어제자로 이미 자금이 전부 인출되었는데요.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부요? 네. 박민우 대표님 법인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구 앞에 서 있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박민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녹음된 안내 음성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박민우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표님이 오늘부터 한 일주일 휴가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격리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어머니의 식당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시장 어귀에 들어서는데 어머니의 가게 앞이 평소와 달리 시끄러웠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서너시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어머니가 그들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비키세요. 명도 집행입니다. 비켜요. 우리 가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가방을 떨어뜨리며 달려갔습니다. 남자 한 명이 서류 한 장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가족이세요. 어제자로 소유권 넘어왔어요. 비워주셔야 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종이 소유권 이전 약정이라는 글자가 다시 한번 제 눈앞에서 또렷이 흔들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앉았습니다. 시장 골목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이상하게 작고 멀게 들렸습니다. 명도 집행 인력들이 어머니의 가게에서 가마솥과 그릇들을 끌어내는 동안 저는 시장 골목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새벽 닦아온 가마솥이 트럭 짐칸에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 서서 그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키세요. 다칩니다. 이거 하나만, 이 솥 하나만 줘요. 우리 애 키운 솥이에요. 부탁이에요. 어머니가 트럭 짐칸을 붙잡았습니다. 집행관이 어머니의 팔을 쥐어 떼어냈습니다. 엄마, 그만해. 엄마, 가자. 저는 어머니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단칸방을 겨우 얻었습니다. 보증금이라고는 박민우 모르게 모아둔 비상금이 전부였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은 좁은 집, 햇볕이 잘 들지 않아 한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방에 들어선 첫날부터 자리에 누웠습니다. 엄마, 죽 한 숟갈만 더 들어. 응. 지안아. 왜 엄마? 엄마가 도장을 내줬어. 엄마가 그 도장을 내줬어. 지안아. 어머니가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그놈을 친아들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미쳤지. 어머니의 마른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내가 다 되찾을 거야.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지안아, 엄마는 다 필요 없어. 너만 안 다치면 돼.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좁은 마루에 나가 앉았을 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이지안, 집에 있어. 짐 가지러 갈 거니까. 당신 지금 어디야? 내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너는 비켜줘. 그리고 도장이랑 통장 다 챙겨놔. 우리 집이야. 내 명의로 같이 산 집이야. 내 명의. 박민우가 짧게 웃었습니다. 이지안, 등기 한번 떼봐. 거기에 내 이름이 있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갔을 때 박민우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박민우가 마시던 캔맥주가 2개 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 거실인 것처럼. 왔니, 며느리. 시어머니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내 아들 집에서 사과 먹지.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우야, 우리 얘기 좀 해. 할 얘기가 뭐가 남았어, 이지안. 박민우가 캔맥주를 마시다 말고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엄마 가게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건물 어떻게 할 거냐고. 이지안,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정당하게 계약하고 정당하게 넘어간 거야. 정당하게. 너 그 말이 입에서 나와. 저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칼을 도마에 탁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며느리, 너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야? 어머니,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뭘? 그날 식당에서 우리 엄마한테 건물 시세 물어보던 그날부터요. 다 계획이셨죠?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얘 좀 봐. 그래, 어쩔 건데. 어머니, 능력 없는 며느리 대신 내 아들이 재산 좀 굴려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사돈도 어차피 죽으면 그 건물 넣어줄 거 아니냐. 좀 일찍 받은 셈 치면 되지. 시어머니의 입에서 너무도 가볍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 가게를 일궜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골 우리고 손등이 다 갈라지도록 그릇 닦으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민우야, 얘 좀 빨리 정리해라. 보기 싫다. 박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지안, 이혼 서류 보낼게. 도장 찍어서 빨리 보내. 뭐? 너 회사에서도 빠져. 내가 단독 대표로 돌릴 거니까. 그 회사 내가 키운 회사야. 등기 떼봐.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나? 박민우가 제 어깨를 손가락 끝으로 툭 밀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휘청였습니다. 가방이랑 옷까지 챙겨서 나가. 오늘 안에. 박민우가 현관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박민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7년을 함께 산 남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박민우는 그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가지 몇 벌과 노트북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며느리, 사돈한테 안부 전해. 국밥 한 그릇 끓일 솥은 챙겨주셨는지 몰라. 저는 현관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며칠을 어머니 옆에서 지내며 저는 박민우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추적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옛 직원 하나가 몰래 자료를 한 묶음 빼다 주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사장님이 요새 좀 이상해서요. 직원이 봉투를 건네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단칸방 작은 식탁 앞에 앉아 봉투 속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을 한 장씩 펼쳤습니다. 박민우의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강남 어느 회원제 도박장으로 흘러가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자금은 한상철 개인 계좌로 옮겨졌고 거기서 다시 여러 개의 작은 계좌로 쪼개져 사라졌습니다. 대형 상가 공사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든 손이 떨리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 어느 빌딩 1층 카페에서 한상철과 박민우가 만난다는 정보를 듣고 가쪽으로 향했습니다.
빌딩 입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안쪽에서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한상철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한상철, 너 진짜 끝까지 잡아댈 거야. 내가 뭘 잡았대? 변호사 양반, 증거 있어. 증거. 낯선 남자가 한상철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얼굴은 햇볕에 살짝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끌리듯 차에서 내려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상철이 저를 보더니 멱살을 잡힌 채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이 여기 왜? 한 대표님. 저는 한상철 앞에 섰습니다. 우리 엄마 건물 어디로 갔어요? 그건 민우 사장한테 물어보셔야지. 한 대표님. 남자가 한상철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남자가 한상철을 한 번 더 흔든 뒤 손을 놓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도윤입니다. 변호사예요.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들, 영세 상인들, 부동산 통째로 가로채는 사기단입니다. 사기단. 몇 년째 쫓고 있어요. 강도윤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혹시 피해자세요? 저는 손에 든 통장 사본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끝이 제 손가락 안에서 살짝 구겨졌습니다. 우리 엄마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명치 안에서 천천히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상철 쪽을 한번 흘긋 보고 다시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깐 자리 좀 옮기시죠.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길 건너편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며 횡단보도 위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의 사무실은 법원 근처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장에 두꺼운 책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누군가의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의 여자,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따님이세요. 동생입니다. 강도윤이 사진을 슬쩍 책상 안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3년 전에 한상철 일당한테 작은 빵집을 빼앗기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해요. 사모님이 죄송하실 일은 아니죠. 강도윤이 저를 응접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통장 사본 봉투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강도윤은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지연 씨. 네. 이거 잘 보고 오셨어요. 강도윤이 통장 사본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계좌 한상철이 도박장에서 받은 수수료 흘리던 그 계좌예요. 우리가 못 찾고 있던 고리예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같이 하시겠어요? 저는 강도윤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잡을 때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잡아주세요. 그 사람이 가장 빛난다고 믿는 그 순간에요. 강도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박민우 앞에서 다시 한번 가면을 썼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박민우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민우야, 왔어. 도장 찍었어. 박민우가 의자에 비스듬히 앉은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야, 내가 잘못했어. 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 엄마 일도
내가 좀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내 말이 맞아.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연세도 있고 그 건물 관리도 힘드셨잖아.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박민우가 의자를 천천히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야. 민우야. 7년이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저는 눈물 한 방울을 떨궜습니다. 박민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이지연. 이혼은 진짜 해야 돼. 해야지. 너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아. 알지? 응, 다 알아. 그냥 회사에 내 자리 하나만 디자인 쪽으로 작게라도 남겨주면 안 될까? 저는 손가락을 모으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박민우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생각해 볼게. 한 달 동안 잘 굴어. 그러면 부서 하나 떼줄게. 고마워, 민우야. 진짜 고마워. 저는 박민우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박민우의 손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한번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이후 박민우는 다시 저를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디자인실 한 칸을 내어주었고 가끔은 사무실에서 같이 점심도 먹었습니다. 저는 박민우 앞에서 늘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박민우가 농담을 던지면 어색하게라도 웃었습니다. 박민우는 그런 저를 보며 점점 더 경계를 풀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한번 꺾여야 말을 들어. 박민우가 회식 자리에서 한상철과 술을 마시며 그렇게 말했다고 강도윤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이 웃으며 박민우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회사에 남아있던 공동대표 권한을 이용해 회계장부의 사본을 한 부씩 빼돌렸습니다. 박민우의 비밀번호 습관을 알고 있었기에 잠겨있던 폴더도 어렵지 않게 열렸습니다. 빼낸 자료는 모두 강도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지연 씨, 결정적인 거 잡았어요. 밤늦은 시간 강도윤이 단칸방 앞으로 찾아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상철이 새로 끌어오기로 한 강남 상가 매물이 있어요. 상가요. 그 상가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강도윤이 어둑한 가로등 아래에서 옅게 웃었습니다. 제 의뢰인이에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가만히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상철한테 그 건물을 미끼로 던질 거예요. 박민우가 가진 모든 자금을 그 한 곳에 몰아넣게 만들 겁니다. 더 치네요. 네, 더 칩니다. 강도윤이 어깨를 펴며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지한 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박민우 옆에 서주셔야 합니다. 계약하는 그 자리예요. 할게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가장 빛나는 그 순간에 제 손으로 끝낼 거예요. 계약 자축이 잡힌 날은 10월 첫 토요일이었습니다. 박민우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잡았습니다. 한상철과 박민우, 시어머니, 그리고 측근 몇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미용실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박민우가 좋아하는 진주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꼬리를 한번 끌어올려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회색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이지연. 호텔 스위트룸 안에는 이미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잔이 5개, 그 옆에는 어머니의 식당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이 한 부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우리 와이프. 박민우가 두 팔을 벌리며 저를 맞았습니다. 늦어서 미안. 저는 박민우의 옆자리에 앉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오늘 곱네.
시어머니가 사과를 깎다 말고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우 사장, 오늘 같은 날 사모님이 오셔야지. 그래야 그림이 완성되지. 한상철이 잔을 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박민우가 샴페인을 따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자, 한 대표님. 강남상가, 우리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죠. 우리 민우 사장 손에 들어오면 그 자리는 금자리예요. 금자리. 샴페인이 잔에 차오르고 거품이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넘쳤습니다. 박민우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시어머니가 잔을 들며 박민우를 향해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항상 말했지. 너는 큰 그릇이라고.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을 박민우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잔이 마주치는 그 소리, 맑은 유리음이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전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강도윤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거. 박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민우 씨,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 한 명이 박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지안 너. 박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잔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묻은 샴페인 한 방울을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민우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년 동안 잘 속아줘서 고마워. 박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갑이 박민우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응. 시어머니가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바지자락을 잡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가게 솥을 끌어안고 빌 때 어머니는 사과를 드시고 계셨죠. 며느리. 저 며느리 아닙니다. 저는 바지자락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수사관이 시어머니에게도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방조 및 공범 혐의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본 뒤 천천히 강도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도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녁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회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구속된 다음 날 어머니의 가게 건물에 걸려있던 압류 딱지가 떼어졌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강도윤의 빠른 가처분 신청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텅 비어있던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자. 지안아, 이게 꿈은 아니지.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꿈 아니야, 엄마. 우리 가게야. 우리 거야. 먼지가 뽀얗게 앉은 가게 안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가마솥 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손바닥을 얹어 보았습니다. 여기다, 여기. 새솥 하나만 드리면 돼. 어머니가 처음으로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어깨를 끌어안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지 사이로 햇살이 작은 알갱이가 되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채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 강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지안 씨, 박민우가 풀려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끓이던 미역국 냄비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풀려나요? 어떻게요? 보석입니다.
정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어요. 자기 회사 부장 한 명을 주범으로 내세웠고요. 강 변호사님, 이지연 씨,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어머님 곁에도 사람 한 명 붙여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미역국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가장자리로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불을 껐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 가게 옆 골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가스통 2개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고 가게 셔터 앞에는 누군가 까만 페인트로 욕설을 휘갈겨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안 봐도 돼. 들어가, 응. 저는 어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제가 새로 진행 중이던 카페 인테리어 현장에서 자재 트럭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거니 사장이 곤란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죄송합니다. 우리 더 이상 거래 못합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사장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랑 거래하면 자기네 일감 다 끊는다고. 사장님, 박민우는 이미 형사사건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님, 죄송한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해서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날 저는 거래처 7군데에서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박민우가 풀려나자마자 보복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어머니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꺾어 시장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서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년 딸이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놨어. 알아? 사돈, 이러지 마시고. 어머니가 두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너 같은 거랑 사돈 맺은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다.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머니가 가게 입구 시멘트 바닥으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엄마. 저는 차 문을 열어둔 채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머리 옆으로 시멘트 모서리에 부딪힌 자국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지만 떠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시장 사람 하나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사람들의 눈초리에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그 충격으로 혈압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이 코트 자락을 털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요? 입원하셔야 한대요. 며칠은?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이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지연 씨, 박민우, 이번엔 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알아요. 정관 변호사가 워낙 빈틈없이 막아두고 있어요. 검찰도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환해서 잠시 눈이 시렸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박민우는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이요. 그리고 체면. 맞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으로 안 잡힌다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걸로 잡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도윤과 함께한 사무실에서 자료를 펼쳐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민우의 자금 흐름을 다시 한 줄씩 짚어가던 중 한 계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 계좌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차명 계좌예요. 박민우가 시어머니 모르게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 이름인데 시어머니가 모른다고요. 네. 박민우가 어머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직접 텄어요. 시어머니는 통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통장 사본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가게를 빼앗아 흘려둔 돈, 그리고 도박장에서 흘러온 자금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2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시어머니가 이 돈의 존재를 알면 어떻게 하실까요? 강도윤이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통장 사본을 두 손으로 들어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박민우가 가장 사랑하는 두 가지, 돈과 어머니, 그 두 가지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봉투에 가만히 다시 넣으며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한번 찾아가야겠어요. 며느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요. 창밖으로 가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빌라는 박민우가 보석으로 나오면서 새로 얻어준 집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영양제 상자를, 다른 한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빠끔히 열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인상부터 구겼습니다. 네가 여기 무슨 낯짝으로 와? 어머니,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꺼져.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 왔어요. 저는 손에 든 봉투를 살짝 들어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봉투에 가서 멎었습니다. 뭔데 그게?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문을 끝까지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박민우가 사다 준 듯한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비싼 한약 봉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으며 영양제 상자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며느리로서 말씀드리려고요. 무슨 며느리? 이혼한 마당에. 그래도 7년이었잖아요.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렸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어머니 모르게 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뭐? 20억이 넘어요. 20억. 시어머니가 봉투를 끌어당겼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통장 사본을 꺼낸 시어머니의 눈이 한 줄씩 따라 내려갔습니다. 민우가 내 이름으로 이 돈을. 네. 어머니 명의로요. 그런데 어머니, 이 돈을 민우가 어디에 쓰려는지 아세요? 어디? 새로 만난 여자한테요. 시어머니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있는 척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더 큰일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거짓말은 짧고 분명할수록 잘 박힌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민우가 호텔에서 마지막 계약하던 날 옆에 어머니랑 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강남에 따로 차려준 여자가 있어요.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그 여자한테 제일 먼저 갔어요. 그놈이.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돈 한 달 안에 그쪽으로 다 빠져나갈 거예요. 어머니가 받으셔야 할 노후 자금인데요. 저는 일어서서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 말씀 드리러 온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저는 영양제 상자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인사도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문 뒤에서 시어머니가 통장 사본을 손에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과 저는 어머니 가게 골목 끝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지연 씨, 1시간 전이에요. 화면에는 거래 알림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차명 계좌에서 시어머니 본인의 다른 계좌로 20억이 통째로 옮겨진 기록이었습니다. 옮기셨네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박민우가 알겠죠? 네.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알 겁니다. 그쪽 통장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강도윤이 옅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녹음기. 그게 우리 마지막 카드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민우가 보석으로 풀려나오기 전 회사 사장실 책장 안쪽에 제가 직접 숨겨둔 물건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까요? 내일 가지러 가시죠. 두 분이서요. 강도윤이 잔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우의 외침이 시어머니의 빌라 거실을 흔들었습니다. 저와 강도윤은 빌라 맞은편 차 안에서 그 안의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거실에는 어제 제가 두고 온 영양제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돈 내놔. 그 돈은 내 돈이야. 박민우의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내 돈, 내 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우야, 그 돈 내 이름으로 된 거 아니냐? 내 돈이지. 엄마, 장난해 지금. 엄마 이름만 빌린 거잖아. 빌렸으면 갚아야지.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그렇게 큰 소리야. 시어머니의 말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엄마, 진짜 1억이야. 민우야, 너 강남에 여자 있다며. 뭐? 이지안이 그러더라. 너 보석 나오자마자 거기부터 갔다고.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그래? 이지안이가 거짓말할 애냐. 엄마, 그 여자 말을 믿어 지금. 믿어. 너보단 믿어. 엄마. 박민우의 목소리가 한순간 잠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이 늙은 게 진짜. 민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놔. 내놓으라고. 내가 일주일만 있으면 그 돈으로 다 막을 수 있어. 그거 없으면 나 끝이야, 엄마. 끝나야지. 끝나야지, 너 같은 놈은. 엄마.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 시어머니의 비명이 짧게 터졌습니다. 민우야, 너 엄마를 쳤어. 네가 내 엄마를 쳤다고. 엄마 미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노트북을 닫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도윤이 가방에서 또 다른 녹음 파일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관 변호사한테 박민우가 직접 뇌물을 건네는 장면, 어제 저녁에 잡혔어요. 저는 그 파일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언제 터뜨릴까요? 오늘 저녁? 동시에 갑시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될 무렵 강도윤이 먼저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직후 저는 어머니 가게에서 가장 친했던 시장 단골 기자에게 녹음 파일과
통장 사본을 함께 넘겼습니다. 밤 9시 뉴스에 박민우의 얼굴이 떴습니다. 정관 변호사와의 뇌물 정황, 시어머니 명의 차명 계좌의 거액, 모자간의 폭행 사건까지.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정관 변호사 측에서 사임계를 던졌고 박민우는 한순간에 변호인 없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민우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줄에 섰다는 연락이 강도윤에게 들어왔습니다. 저와 강도윤은 그 길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박민우가 강도윤과 사복 경찰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민우 씨, 강도윤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박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민우야. 저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7년 전에 결혼식 뒤풀이에서 네가 손을 무릎 위로 감췄던 거 기억나? 무슨 소리야 지금. 그때 그 손, 정직한 손이라고 말해줬던 거. 그 말 내가 평생 후회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박민우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수갑이 박민우의 손목을 다시 한번 감았습니다. 저는 회색 같던 옛 미소 대신 처음으로 입꼬리에 힘을 주지 않고 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공항 천장의 환한 불빛 아래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강도윤이 제 곁에 와서 가만히 섰습니다. 이른 새벽 공항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활주로 위로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우의 선고 공판이 있던 날 저는 법정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박민우의 죄목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민우 징역 7년에 처한다.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박민우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살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우의 입술이 무어라 움직이는 듯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2명이 박민우의 팔을 잡고 법정 연문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7년이라는 시간이 함께 닫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도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강도윤이 저에게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맺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슬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강도윤이 옅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공범 혐의로 시어머니는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박민우가 사다 준 가죽 소파가 놓여있던 빌라도 통장에 차곡차곡 옮겨두었던 20억도 한 푼 남김없이 국가에 환수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법원을 나서던 날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짐 가방 하나를 끌고 있었고 한쪽 어깨가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한 걸음 멈춰 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잠깐 바라보다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며느리. 한 번만 우리.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시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천천히 다물렸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옆을 지나쳐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짐 가방 바퀴 끄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을 밀고 나서자
가을 햇살이 정면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한 달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박민우 명의로 되어 있던 회사의 공동대표 권한 일부를 정당하게 돌려받았지만 그 회사에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청산하고 그동안 모아둔 자금으로 새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가득 드는 2층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을 꺼는 날 어머니가 가게를 잠시 닫고 직접 와주었습니다. 지안 인테리어. 어머니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때? 지안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 가게가 우리 둘 다 살린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네가 한 거지. 어머니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강도윤도 작은 화분을 들고 사무실 앞으로 왔습니다. 개업 축하드립니다. 이지안 대표님, 강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 말고 다르게 불러주셔도 됩니다. 강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화분을 받아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는 새로 단장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간판을 떼고 가게 안쪽을 제가 직접 설계해 따뜻한 나무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가마솥은 새 것으로 드렸지만 어머니는 옛날 솥에서 쓰던 국자만은 그대로 새 솥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이건 너 아빠가 결혼할 때 사다 준 거야. 어머니가 국자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서 행주를 짜며 함께 웃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동네는 사장님 국밥 없으면 안 돼.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한 분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가을 햇살이 잘 드는 어느 토요일 점심, 새로 리모델링한 어머니 가게 창가 자리에 저와 강도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국밥 두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강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많이 들어요, 강 변호사. 네, 어머님. 강도윤이 어머니께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얼굴 처음 뵀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네요. 많이 웃으세요, 요새. 저는 국밥을 한 숟갈 떠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지안 씨. 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요? 동생 산소에 한번 같이 가주실 수 있나 해서요. 강도윤이 잠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같이 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도윤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탁 위 햇살이 두 사람의 손등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가게 앞에 잠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햇살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바닥을 펴 햇살 아래에 비춰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빛이 부서졌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늘 회색이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튀지 않으려, 다치지 않으려, 미움받지 않으려.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함부로 칠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더 이상 회색이라는 말로 저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색은 부끄러운 색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회색만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을 뿐입니다. 상처가 깊었던 만큼 그 자리에서 돋아난 색은 더 또렷했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웃음 같은 노란색, 강도윤의 따뜻한 손길 같은 갈색,
새 사무실 창으로 들어오던 햇살 같은 황금색.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두 발로 일어선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어본 단단한 한 줄의 빨간색. 저는 그 모든 색을 한꺼번에 끌어안기로 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들어와. 식는다. 응, 엄마. 갈게.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위로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환한 웃음소리가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평생 저는 회색이라는 말로 저를 가두며 살아왔습니다. 튀지 않으려, 미움받지 않으려, 누구의 마음도 다치게 하지 않으려 가운데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가장 잔인하게 짓밟은 사람이 바로 그 회색을 가장 만만하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7년을 속였던 남편은 차가운 감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를 자식의 사냥감 정도로 여겼던 시어머니는 한 푼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가마솥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시고 저는 제 이름 석 자를 건 작은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곁에는 끝까지 손을 잡아준 강도윤이 함께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회색이 부끄러운 색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색 뒤에 숨어 제 목소리를 너무 오래 묻어두고 살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상처가 깊었던 자리마다 이제는 제 손으로 고른 색이 차곡차곡 들어차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회색 같은 시간 한가운데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너무 작게 접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색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